새벽 2시, 동해 바닷가. 소금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밤, 한 남자가 모래사장 위에 버려졌다.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휠체어도 없이. 그리고 아내는 차를 몰고 사라졌다. 테일 라이트의 붉은 빛이 어둠 속으로 쓰러지는 것을 남자는 끝까지 눈으로 쫓았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다. 차가운 모래가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남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은 밤이었다. 강도준. 그 이름을 가진 남자의 인생은 그날 밤 모래 위에서 다시 시작됐다. 그리고 정확히 365일 후 그는 돌아왔다. 걸어서. 일부 버려진 왕자. 1장 마이너스 강씨 가문의 그림자. 경상남도 통영. 나매를 끼고 앉은 이 도시에는 오래된 가문이 하나 있었다. 강씨 가문. 통영 최대의 해운회사 강양해운을 100년 넘게 운영해온 집안으로 한때는 이 지역 전체 어선의 절반이 강씨 가문 소속이었다. 할아버지 강병호 회장이 맨손으로 일구어낸 제국이었다. 부두에서 잡부로 시작해 선박 중개업으로 돈을 모으고 다시 그 돈으로 소형 화물선 한 척을 사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시가총액 3조 원짜리 상장사가 되어 있었다. 강병호는 세 아들을 뒀다. 장남 강민혁, 차남 강준혁, 삼남 강태혁. 세 아들 모두 서울 명문대를 나왔고 각각 회사의 요직에 앉았다. 장남은 해운 물류를, 차남은 부동산 개발을, 삼남은 금융 쪽을 맡았다. 겉으로는 완벽한 후계 체제였다. 그러나 강씨 가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딱 한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강병호 자신만이. 강도준은 그 집안의 차남 강준혁의 아들이다. 1980년생, 올해 45,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MBA를 마친 뒤 귀국해 강양해운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키 182cm의 단정한 이목구비, 늘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남자. 그의 별명은 사내에서 냉혈한이었다.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숫자로만 말하며 결정이 빠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스타일. 그런 그가 사흘 연속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이 운전석을 정통으로 박았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다. 척수 손상입니다. 흉추 10번 아래로 감각이 없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순간 도준의 아내 박수연이 옆에 있었다. 그녀는 울었다. 많이 울었다. 도준은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2장 마이너스 아내의 눈물이 식어가던 날들. 사고 후 6달. 강도준은 재활병원 304호에 누워 있었다. 처음 2달은 수연이 매일 왔다. 도시락을 싸왔고 재활치료를 옆에서 지켜봤으며 밤에는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3달째부터 이틀에 한 번이 됐다. 4달째부터 일주일에 2~3번. 5달째에는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날이 생겼다. 도준은 묻지 않았다. 그는 원래 그런 남자였다. 모든 것을 혼자 삼키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러나 그의 눈은 보고 있었다. 수연의 핸드폰이 잦아지는 것을, 화장이 짙어지는 것을, 향수가 바뀐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든 통화 내용에서 오빠 나 이제 어떡해. 저희가 평생 저러면 나 못 살아. 도준은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직 바다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6달째 되던 날 수연이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붓지도 않았다. 그 말은 울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도준 씨. 그녀는 그를 도준 씨라고 불렀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항상 여보였다. 나 더는 못하겠어. 도주는 창문을 봤다. 바깥에 비가 오고 있었다. 알아. 그게 전부였다. 수연은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도주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펜을 들어 사인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수연이 돌아서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준이 말했다. 수연아. 그녀가 멈췄다. 잘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다. 3장 마이너스 모래 위의 밤. 이혼 후 한 달. 수연은 재활병원 앞에 차를 세웠다. 짐 챙겼죠?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도준의 어머니 최명숙 여사가 아들을 데려가기로 한 날이었다. 그러나 최명숙은 오지 않았다. 대신 수연이 왔다. 짐을 실어주겠다며. 도준은 의심하지 않았다. 차는 강원도 방향으로 향했다. 어머니 댁은 경기도 용인인데 왜 강원도로 가느냐고 물으려는 찰나 수연이 말했다. 잠깐 바다 좀 보고 싶어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차는 동해안을 따라 달렸다. 속초를 지나 작은 해변 마을에 멈췄다. 새벽 2시였다. 관광객도 차도 사람도 없는 검은 바닷가. 좀 쉬다 가요. 수연은 그를 업어 모래 위에 내려놓았다. 모포를 덮어줬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더니 시동을 걸었다. 도주는 알았다. 그때야 알았다. 수연아. 그러나 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테일라이트가 붉게 빛났다. 사라졌다. 파도가 밀려왔다. 차가웠다. 도주는 모래에 손을 짚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다만 이를 악물었다. 살아야 한다. 새벽 5시 일출을 보러 나온 한 노인이 모래 위에 남자를 발견했다. 이름은 오달수. 나이 72살. 전직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매일 새벽 바닷가를 걷는 게 습관인 사람이었다. 그는 쪼그려 앉아 도준의 맥박을 잡았다. 살아있었다. 이봐요, 젊은이. 도준이 눈을 떴다. 살고 싶어요? 도준은 잠시 하늘을 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네. 오달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됐어. 2부 다시 서다. 4장 마이너스 해변의 오두막. 오달수는 독신이었다.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고 자식도 없었다. 속초 외곽에 작은 민박집 한 채를 운영하며 살았다. 성수기에는 여행객이 오고 비수기에는 혼자였다. 그가 도준을 데려갔다. 당신 사정은 몰라도 일단 죽지 말아야지. 민박집 한 방에 도준을 눕힌 오달수는 죽을 끓였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도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흘간 그냥 누워 있었다. 나흘째 오달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나한테 신세 지고 싶으면 규칙 하나만 지켜요. 뭔데요? 포기하지 말 것. 도준은 잠시 그를 봤다. 그게 규칙이에요? 평생 살면서 내가 지킨 규칙이야. 해병대에서도 혼자 살면서도. 도준은 천장을 봤다. 오랜 침묵. 해볼게요. 오달수는 전직 부사관답게 체계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도준을 위해 인터넷으로 척수 손상 환자의 재활 방법을 닷새 동안 공부했다.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게 했다. 바닷물에 하반신을 담그는 수치료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상체 근력 운동을 반복시켰다. 아프면 말해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 해요. 참으면 독이 돼. 도준은 처음으로 입술을 비틀었다. 웃음 비슷한 것. 아파요. 잘했어. 2달이 지났다. 도준의 상체는 놀랍도록 강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무릎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왔다.
의사는 척수 손상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심하게 눌린 것이었다고 나중에 설명했다. 수술이 필요했다. 그 수술을 6개월 전 병원에서 권유했지만 당시 비용 때문에 미뤄졌다. 도주는 오달수에게 말했다. 수술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해요. 오달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창고 문을 열었다. 낡은 어선 한 척이 거기 있었다. 팔면 300 넘게 나올 거야. 10년 전에 사놓고 안 쓰고 있었어. 그건 노인장 재산인데. 재산이 사람보다 중요해?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5장 마이너스 수술대 위에서 부산 척추 전문 병원. 수술은 4시간이 걸렸다. 집도인은 도준의 척추 영상을 보며 말했다. 이게 이렇게 버텨온 게 신기하네요. 재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닷물이요. 의사가 피식 웃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완전 회복은 장담 못하지만 50% 이상 감각과 운동 기능이 돌아올 거예요.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도주는 수술대에 누워 마취되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모래 위에 그 밤, 그리고 오달수 노인의 얼굴. 살아야 한다. 수술 후 재활은 혹독했다. 하지만 도준에게는 이미 혹독함이 익숙했다. 6살부터 할아버지 강병호에게 약한 놈은 이 가문에서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학교에서 1등을 못하면 저녁밥을 굶겼다. 체육관에서 격투기를 배우게 했다. 남자는 맞아도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할아버지의 가훈이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재활병동의 침대 위에서 빛을 발했다. 도주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물리치료사가 오기 전에 혼자 운동을 시작했다. 3개월 후 그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6개월 후 목발 없이 10걸음을 걸었다. 1년 후 그는 달렸다. 6장 마이너스 그 사이 세상이 돌아간 것들. 도준이 바닷가에서 오달수에게 발견되던 날, 강양해운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도준의 실종 정확히는 퇴원 후 연락 두절 이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가족들이 쉬쉬하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는 권력 이동이 시작됐다. 도준의 삼촌, 삼남 강태혁이 움직였다. 그는 형 강준혁 도준의 아버지 도준 간병으로 심신이 약해진 틈을 타 이사회에서 자신의 파벌을 키웠다. 해운 물류 담당이던 큰아버지 강민혁 쪽 사람들을 하나씩 밀어냈다. 이사 2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강병호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날부터 회사는 사실상 강태혁의 손에 들어갔다. 강태혁은 52살. 인상이 날카롭고 목소리가 낮다. 말이 적고 웃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속은 계산적이고 야망이 크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의 비서 윤진이가 어느 날 말했다. 상무님, 도준 씨 소식이 아직도 없네요. 알 필요 없어. 그래도 큰 댁에서 걱정이. 윤진 씨. 강태혁이 천천히 돌아봤다. 도준이가 돌아오면 복잡해져. 알아? 윤진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 애가 없는 게 우리한테는 낫다고. 도준의 어머니 최명숙 여사는 달랐다. 그녀는 아들을 찾으려고 사립탐정을 2명이나 고용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다. 그러나 도준은 오달수의 민박집에서 가명을 쓰고 있었고 핸드폰도 꺼놨다. 명숙은 매일 밤 기도했다. 도준아, 살아만 있어라. 엄마가 잘못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 수연과의 결혼을 허락했을 때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 박수연. 그녀는 강씨 가문의 경쟁사 박양물산의 딸이었다. 두 집안의 합병을 목적으로 한 정략 결혼이었다. 수연 본인도 알고 있었다. 도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초반 그들은 진짜로 사랑했다. 그게 문제였다. 사랑이 식었을 때 이미 서로에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도준이 다치자 수연의 마음속 계산이 먼저 작동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3부 귀환의 시작. 7장 마이너스 이름을 되찾다. 1년. 강도준은 강원도 속초에서 보낸 1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달수 노인과 함께한 그 계절들. 새벽 바다를 함께 걷던 것. 노인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파도 소리에 잠드는 밤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던 재활의 날들. 도준은 어느 날 오달수에게 말했다.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오달수는 바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네. 이기려면 감정 빼고 가야 해. 복수하러 가는 거면 지고 와. 되찾으러 가는 거면 이기고 와. 도준은 잠시 생각했다.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뭘? 내 것을요. 오달수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럼 됐어. 도준은 서울로 올라왔다. 제일 먼저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그의 대학 동기 차성호. 현재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도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차성호는 의자에서 튀어올랐다. 도준아? 어디 있었어? 다들 찾고 있었는데. 잠깐 쉬었어. 차성호는 도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걷고 있었다. 멀쩡히. 야, 너 다리가. 응. 수술했어. 언제? 6달 전쯤. 차성호는 할 말을 잃었다. 도준은 자리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내 주식 현황 확인해 줄 수 있어? 강양에 온 보통주. 그거 내 아버지 쪽 지분 얘기해? 응. 그리고 회사 정관도. 차성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일이야? 강태혁이 회사를 먹으려고 해. 막아야 해. 잠시 침묵. 차성호가 씩 웃었다. 야, 이야기해봐. 커피 마시면서. 8장 마이너스 숨겨진 지분. 강양해운의 지분 구조는 복잡했다. 할아버지 강병호가 보유한 40%, 장남 강민혁 쪽 15%, 차남 강준혁 도준의 아버지 쪽 12%, 삼남 강태혁 쪽 13%, 나머지 20%는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 강태혁이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과반수가 필요하다. 지금 그가 확보한 건 자신의 13%와 포섭한 기관 투자자, 지분 일부. 아직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할아버지 강병호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의사결정 능력이 불분명해졌다. 가족 중에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40% 지분을 사실상 행사하게 된다. 강태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조작하려 했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넣으려는 참이었다. 언제 법원에 신청서 낼 것 같아? 도준이 물었다. 빠르면 다음 주. 차성호가 답했다. 그 전에 막아야 해. 어떻게? 할아버지. 차성호가 멈췄다.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 그리고 뇌졸중이라도 의사 능력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내가 가서 만나볼게. 만나줄 것 같아? 도준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런데 그는 창밖을 봤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9장 마이너스 가문의 비밀. 강병호 회장은 분당한 요양병원에 있었다. 도준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할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오른쪽 얼굴이 약간 처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도준이 들어서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준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다. 도준아.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 도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걸어왔구나. 네. 강병호는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뜻밖의 말이었다. 할아버지가 뭐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도준은 가만히 있었다. 할아버지는 간호사를 불러 침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낡고 두툼한 흰 봉투. 도준에게 건넸다. 열어봐. 봉투 안에는 서류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30대쯤 되는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 품에 갓난아이가 있었다. 도준은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1984 12 강도준 생후 7일. 도준은 손이 멈췄다. 이게 무슨... 내 친어머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다. 도준은 사진을 다시 봤다. 최명숙 여사가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명숙이는 내 양어머니야. 좋은 여자야. 진심으로 너를 키웠어. 그건 사실이야. 그럼 이분은? 이정희. 너를 낳은 여자. 긴 침묵.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찾아봐야 해. 내가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어. 그게 잘못이었다. 왜 끊으셨어요? 그 당시에 나는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내 아버지 준혁이가 이정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갈라놨다. 명숙이네 집안과의 관계가 필요했으니까. 도주는 서류를 봤다. 파양 서류, 친권 포기 각서, 그리고 위자료 영수증. 이정희 씨는 어떻게 됐어요? 몰라. 연락을 끊었으니까. 할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내 평생의 죄야. 도주는 봉투를 들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교통사고, 이혼, 바닷가, 재활, 그리고 지금 가문의 비밀. 그러나 도주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래사장 위에서 한 번 무너진 사람이었다. 한 번 무너진 사람은 다시 무너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도 빠르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도주는 차성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정희, 1953년생 추정. 조사해 줄 수 있어? 사부적들의 움직임. 10장 마이너스 강태혁의 계략. 강태혁은 도준이 돌아온 것을 이틀 뒤에야 알았다. 비서 윤진이가 보고했다. 도준 씨가 차 변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강태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언제? 어제 오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요양병원에도 갔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한테. 네. 강태혁의 눈이 좁아졌다. 다리는? 걷더랍니다. 잠시 침묵. 강태혁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30층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서박건. 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50대, 눈이 작고 어깨가 넓은 남자. 강태혁의 오랜 측근이자 회사 내에서는 정보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그보다 훨씬 음습한 남자였다. 도준이 자료 다 모아봐. 1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누구 만났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태혁이 돌아봤다. 막아야 할 게 있으면 막아. 서박건이 고개를 숙였다. 한편 박수연은 서울 성북동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이면우. 38. 수연보다 3살 어린 중견건설사 차남. 수연과 이면우는 도준이 병원에 있던 시절부터 만나고 있었다. 도준 씨가 돌아왔다더라. 이면우가 말했다. 수연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다.
무슨 소리야? 어제 돌아왔대. 걷고 있다고. 수연은 창밖을 봤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괜찮겠어? 이면우가 물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흔들렸다. 차성우가 사흘 만에 연락해왔다. 이정이 찾았어. 도주는 숨을 참았다. 어디? 전남 담양. 거기서 조그만 카페 운영하고 있어. 근데 도준아. 왜? 그분 상황이 좀 복잡해. 도주는 혼자 담양으로 내려갔다. 중록원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간판에는 이른 봄이라고 쓰여 있었다. 대나무 숲 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도주는 카페를 둘러봤다. 낡았지만 정성스러운 공간이었다. 화분들이 창가에 줄지어 있었고 손으로 쓴 메뉴판이 칠판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여자가 나왔다. 일은 초반쯤 되었을까? 머리가 반쯤 휘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그러나 눈빛이 살아있었다. 사진 속 그 눈빛. 도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알았다. 닮았다. 눈 모양이, 입술선이, 이마의 곡선이. 어서 오세요. 그녀가 웃으며 다가왔다. 도주는 일어나 꾸벅 인사했다. 이정의 선생님이세요? 여자가 잠시 멈췄다. 맞는데요. 누구세요? 도주는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서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여자는 사진을 봤다. 오래 봤다. 그리고 손이 떨렸다. 혹시? 강도준입니다. 여자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제가 선생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정희는 의자를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야기는 오래 걸렸다. 이정희는 어리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강준혁을 사랑했고 도준을 낳았다. 그러나 강병호에게 불려가 백지수표를 받았다. 이 돈 받고 사라져라. 그녀는 거절했다. 강병호는 그녀가 일하던 식당을 폐업시켰다. 부모님이 사는 동네에서 소문을 냈다. 그것도 모자라 도준을 합법적으로 친권 포기 형식으로 데려갔다. 당시 이정희는 25이었고 혼자였으며 가진 것이 없었다. 버틸 수 없었다. 그래도 찾으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이정희가 말했다. 그런데 강씨 가문에서 막혔어요. 경고도 받았고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제가 살아야 언젠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주는 그녀의 손을 봤다. 요리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굽고 거칠고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건강하세요? 네. 어찌저찌 살았어요. 재호는 그냥 혼자 살았어요. 도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정희가 손을 저었다. 당신이 뭘 미안해해요. 당신도 피해자인데. 도주는 담양에서 이틀을 묵었다. 이정희는 매일 아침 밥을 해줬다. 남도 음식이었다. 갈치조림, 무나물, 된장찌개. 두 번째 아침 밥을 먹으며 이정희가 말했다. 아버지는 건강해요? 아버지라면 강준혁? 아니, 강병호. 도준이 멈췄다. 뇌졸중으로 누워 계세요. 이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운데 불쌍하네. 도준은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다. 12장 마이너스 예상치 못한 만남.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도준이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붙었다. 검은 SUV. 번호판이 없었다. 도준은 사이드 미러를 봤다. 두 대였다. 앞에도 한 대가 끼어들었다. 강태혁? 도준은 속도를 높였다. 앞차가 속도를 맞췄다. 끼어드는 각도가 위협적이었다. 추격전이 시작됐다. 고속도로 2차선에서 도준의 차는 급격히 차선을 바꿨다.
앞차가 반응하기 전에 3차선으로 빠졌다. 뒷차가 따라붙었다. 도주는 가속했다. 180, 200. 인터체인지 직전에서 도주는 갑자기 감속했다. 뒷차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추월했다. 도주는 그 사이에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갔다. 작은 국도, 대나무 숲길을 달리며 도주는 핸드폰을 들었다. 차성호에게 전화했다. 나야. 방금 미행당했어. 뭐? 강태역 쪽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잠시 침묵. 도준아, 조심해야 해. 알아. 도준은 핸들을 잡고 앞을 봤다. 국도 양쪽으로 대나무가 서 있었다. 바람에 흔들렸다. 싸울 준비는 됐어. 5부 반격. 13장 마이너스 같은 편. 도준에게는 3명의 동료가 필요했다. 첫 번째는 차성호. 법적 수단. 두 번째는 누군가 회사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인물. 세 번째는 아직 찾지 못한 한 명. 회사 내부 인물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다. 강양해운 재무팀장 홍지수, 42살 여성. 도준이 회사에 다니던 시절 재무팀에 막 들어온 대리였다. 지금은 팀장이 됐다. 성실하고 숫자에 밝으며 무엇보다 강태역에게 찍혀 있었다. 강태역이 그녀에게 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거절했다. 이후로 괴롭힘이 시작됐다. 이상한 보고서를 뒤집어 씌우고 인사팀을 통해 압박을 넣었다. 홍지수는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다. 도준이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잠시 도준을 봤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차성호 변호사한테 들었어요. 차 변호사가 저를 아세요? 당신이 강태역한테 당하고 있다는 건 업계에서 좀 알려졌더라고요. 홍지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요. 그리고 증인. 위험해요. 알아요. 저 직장 잃을 수도 있어요.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강태역한테 완전히 넘어가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쳐요. 홍지수는 한참 생각했다. USB가 하나 있어요. 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강태역이 이사회에서 허위 보고를 한 자료예요. 주주들 몰래 진행한 사회 거래도 있고요. 횡령 의혹도 충분히 나와요. 그걸 갖고 계셨어요? 혹시 몰라서요. 홍지수가 처음으로 빙긋 웃었다. 쓸 때가 오면 쓰려고요. 세 번째 동료는 뜻밖의 인물이었다. 오달수. 도준이 전화했을 때 노인은 속초 바닷가에 있었다. 서울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내가 왜?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많은 걸요. 잠시 침묵. 내일 올라갈게. 오달수가 서울에 왔다. 도준이 소개했을 때 차성우가 눈을 깜빡였다. 이분이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오달수는 꾸벅 인사했다. 강양해운이요? 나 그 회사 알아요. 배 부리던 시절에 거래처였어. 도준이 멈췄다. 해병대 말고도 이력이 있으세요? 젊은 시절에 해운 일 했지. 화물선 선원 생활 20년. 그 다음에 도선사 준비하다가 말았고. 차성우가 도준을 봤다. 도선사 출신이면 해운업계 연결망이 상당히 넓지. 오달수가 말했다. 강병호 어르신은 직접 만난 적도 있어. 30년 전에. 도준은 웃었다. 전혀 몰랐네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오달수도 웃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한테 물어볼 생각을 안 해. 14장 마이너스 이사회 전날 밤. 강태역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회장 강병호의 직무정지와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사실상 자신이 회사를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사회 전날 도준은 차성호, 홍지수, 오달수와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강태혁 측 표가 몇 표야? 도준이 물었다. 차성우가 계산했다. 본인 포함 이사 2명,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리인 1명. 3표. 반대 측은 큰아버지 강민혁 쪽 2표, 그리고 독립이사 1명. 3표. 동순애. 응. 근데 강병호 회장이 아직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면 그분 의결권이 캐스팅 보트야. 그럼 할아버지가 내일 이사회에 나오셔야 해. 의사가 허용할까? 설득해야지. 홍지수가 끼어들었다. 그 전에 서봤건 문제가 있어요. 강태혁 측근. 그 사람이 주주들한테 뭔가 뿌리고 다녀요. 강도준이 1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이상하게 포장해서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뭐 그런 소문. 도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건 내가 직접 나서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요?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주들한테 직접 가는 거야. 오늘 밤 도준은 강양에 온 주요 주주 3명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한 명은 옛 동료였다. 한 명은 거래은행장. 한 명은 기관 투자사 본부장. 각각에게 홍지수가 가진 USB의 일부 내용을 보여줬다. 강태혁의 장부 조작과 사회 횡령 정황. 3사람 모두 표정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 회사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예요. 전부는 내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은행장이 물었다. 강도준 씨, 당신은 이 회사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올바르게 지키는 거요. 당신이 대표가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아직 32살짜리 팀장 수준이에요. 대표는 제 아버지나 큰아버지가 맡으시면 됩니다. 은행장은 잠시 도준을 봤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내일 보시면 됩니다. 15장 마이너스 이사회. 이사회 당일 강양에 온 본사 12층 이사회실. 12시 정각 문이 열렸다. 강태혁이 들어섰다. 양복이 반듯했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의장석이 비어 있었다. 강병호 자리. 강태혁이 개회를 선언하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휠체어. 그 위에 강병호 회장이 있었다. 오른쪽이 약간 처졌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백발이 정갈하게 빗겨져 있었다. 그 뒤로 강도준이 걸어 들어왔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다. 강태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형님, 강병호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왔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다. 이사회 시작하지. 이사회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강태혁 측에서 강병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도준이 요양병원 담당 의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병호는 판단 능력이 있음을 명시한 문서. 강태혁이 제안한 안건 대표이사 교체 2표결에 붙여졌다. 찬성 3표, 강태혁 측. 반대 3표, 강민혁 측과 독립이사, 동수. 모두의 시선이 강병호에게 향했다. 강병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반대. 강태혁의 얼굴이 굳었다. 4대3. 안건은 부결됐다. 이사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강태혁이 도준에게 다가왔다. 잘 됐다고 생각해? 도준은 돌아봤다. 삼촌. 응. 삼촌이 그동안 한 일들 홍지수 팀장이 다 갖고 있어요. 강태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협박이야? 아니요. 통보예요. 도준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잦은 사퇴하시면 법적 조치는 안 해요. 그냥 물러나시면 됩니다. 강태혁은 봉투를 받다. 오랜 침묵. 생각해 볼게. 16장 마이너스 서박건. 이틀 후
강태혁이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박건은 달랐다. 그는 강태혁이 무너지자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 했다. 홍지수의 집에 사람을 보냈다. 도주는 미리 알고 있었다. 오달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박건이 움직였어요. 어디로? 홍지수 씨 동네. 나도 가요. 오달수가 차를 몰았다. 도준이 조수석에 탔다. 홍지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두 남자가 있었다. 서박건의 부하들이었다. 그들 중 하나가 홍지수의 팔을 잡고 있었다. 도준이 차에서 내렸다. 손 놔요. 남자들이 돌아봤다. 끼어들지 마쇼. 도준은 앞으로 걸어갔다. 남자 하나가 달려들었다. 도준은 피하지 않았다. 옆으로 한 걸음 비켜 상대의 팔을 잡고 무게중심을 이용해 바닥에 눕혔다. 유도 기술이었다.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다. 이번엔 더 세게 왔다. 도준이 한 발 물러났다. 상대가 과하게 밀어붙인 순간 도준이 옆구리를 쳤다. 상대가 고꾸라졌다. 도준은 숨을 가다듬었다. 홍지수가 떨고 있었다. 오달수가 차에서 내려와 홍지수에게 물을 건넸다. 괜찮아요? 네. 겁먹지 말아요. 다 끝났어. 서박건은 그날 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도준이 증거를 경찰에 먼저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육부 사랑과 선택 17장 -2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도준은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다. 차성우가 술을 사겠다고 했다. 오달수도 불렀다. 홍지수도. 작은 포장마차에 넷이 앉아서 막걸리를 마셨다. 야, 근데 도준아. 차성우가 말했다. 1년 동안 진짜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한 거야? 응. 어머니도? 미안했어. 나중에 사과했어. 최명숙 여사에게 돌아가 사과를 한 것은 이사회 이틀 전이었다. 어머니는 도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무너졌다. 울고 또 울었다. 도준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친어머니가 아닌 걸 알아요. 어머니는 손을 저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 낳은 것이나 마찬가지야.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홍지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런데 도준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네. 전 부인은요? 분위기가 잠깐 가라앉았다. 오달수가 술을 마셨다. 도준은 잔을 돌렸다.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됐어요. 박수연은 도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사회 소식이 업계에 퍼진 날. 잘 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도준은 올해 그 문자를 봤다.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다. 수연은 도준이 되돌아왔을 때부터 생각이 많았다. 자신이 한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는 알았다. 사고가 났을 때 남편 곁에 있어야 했다. 걷지 못하는 남자를 바닷가에 버리면 안 됐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절 겁이 났다. 가난이 두려웠고 병든 남편을 평생 부양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두려움은 선택을 왜곡한다. 어느 날 수연이 직접 찾아왔다. 도준의 아파트 앞에. 도준은 문을 열었다. 수연이 서 있었다. 화장을 안 한 얼굴이었다. 눈이 붓지 않았다. 그 말은 울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들어올래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여기서 해도 돼요. 도준은 문기둥에 기댔다. 저 사과하러 왔어요. 수연이 말했다. 당신을 그렇게 버린 건 잘못이에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그게 다야? 뭘 더 바라요?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주는 오래 그녀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내가 기다려야죠. 18장 마이너스 홍지수. 홍지수는 도준을 볼 때마다 불편했다. 불편하다는 건 신경이 쓰인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42살이었다. 결혼한 적 없었다. 직장 생활 20년 동안 일만 했다.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고 만나도 회사 일에 치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강도준은 그녀가 처음으로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한 남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이 사람 겉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느낀 남자.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그녀는 도준이 웃는 것을 봤다. 그게 처음이었다. 그 전까지 도준은 항상 무표정이었다. 웃으니까 달랐다.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혔다. 홍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막걸리를 마셨다. 도준이 어느 날 물었다.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홍지수가 멈췄다. 업무 관련이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냥요. 홍지수는 파일을 정리하는 척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광화문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도준이 먼저 물었다. 홍지수 씨는 왜 재무 쪽 일을 하게 됐어요? 숫자가 좋아서요. 거짓말 안 하니까. 도준이 웃었다. 사람은 거짓말하죠. 맞아요. 그래서 숫자가 좋아요. 저도 그 이유로 경영 분석을 좋아했어요. 홍지수가 그를 봤다. 저 아직도 이해 안 돼요. 뭐가요? 그 모든 걸 겪고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요? 도준은 잠시 와인잔을 들었다. 평온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혼자 있는 것에. 홍지수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도준이 말했다. 또 만나도 될까요? 홍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왜요? 좋으니까요. 홍지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저 많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알아요. 회사 일이 우선이에요. 알아요. 감정적으로 잘 못해요. 저도요. 홍지수가 픽 웃었다. 그럼 잘 맞겠네요. 19장 마이너스 연애. 두 사람의 연애는 소란스럽지 않았다. 서로 바쁜 사람이었다. 도준은 회사 정상화 작업이 한창이었고 홍지수는 재무팀을 재정비하는 중이었다. 주 23회 퇴근 후 만났다. 주로 조용한 식당, 가끔 한강변 산책. 어떤 날은 홍지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며 앉아있기도 했다. 대화가 많았다. 둘 다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서로에게는 달랐다.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홍지수가 물었다. 선장. 진짜요? 할아버지가 해운 사업을 하니까. 바다가 좋았어요. 지금도요? 지금은 더요. 1년 동안 바다 옆에서 살았으니까. 홍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없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요? 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자수성가 아닌가요? 홍지수가 멈췄다. 자수성가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소소해요. 소소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저녁 한강변에 앉아 있을 때였다. 도준이 먼저 손을 잡았다. 홍지수가 굳었다. 왜요? 그냥이요. 그냥이 뭐예요? 잡고 싶어서요. 홍지수는 잠시 손을 빼려다가 멈췄다. 그냥 뒀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 야경이 물에 비쳤다. 도준 씨. 네. 저 좋아해요? 네. 언제부터요?
재무팀 사무실에 처음 찾아갔을 때 홍지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 저 엄청 경계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더요. 이상한 사람이네. 도준이 웃었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7부 새로운 세계 20장 마이너스 가족. 강병우 회장은 이사회 이후 조금씩 회복됐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몸의 절반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멀쩡했다. 도준은 일주일에 한 번 요양병원을 찾았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정희는 만났어? 네. 어떻디? 건강하셨어요. 담양에서 카페 하세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보고 싶다. 도준은 잠시 생각했다.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분이 싫다고 할 것 같은데. 모르죠. 물어봐야. 도준은 이정희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가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이정희는 한참 침묵했다. 왜요? 직접 사과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제 와서. 네. 이정희가 긴 숨을 내쉬었다. 생각해 볼게요. 한 달 뒤 이정희가 분당 요양병원에 나타났다. 도준이 복도에서 기다렸다. 이정희가 병실 앞에서 멈췄다. 들어가기 무섭네요.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혼자 할게요. 이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도준은 복도에 서 있었다. 안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났다. 노인 2명의 울음소리. 도준은 복도 창밖을 봤다. 가을이었다.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도준의 아버지 강준혁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 이정희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랑했던 여자였다. 아버지가 갈라놓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도준이 말했다. 아버지, 이정희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강준혁은 오래 생각했다. 무슨 자격으로? 자격은 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더 늦기 전에 하셔야죠. 강준혁과 이정희는 담양에서 처음 만났다. 이른 봄 카페에서. 도준은 거기에 없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이정희가 전화했다. 도준 씨,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만나길 잘한 것 같아요. 50년 묵은 게 좀 풀린 것 같아요. 도준은 웃었다. 그걸로 됐어요. 21장 마이너스 회사의 미래. 강태혁이 물러난 자리에 강민혁이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략은 도준이 맡았다. 새로 만들어진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도준은 그 자리에 앉아 회사를 다시 뜯어봤다. 해운업은 어렵다. 육아 변동, 환율, 무역 분쟁. 그러나 강양해운에는 100년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다. 그것을 디지털로 전환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도준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강양해운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이사회에서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시큰둥했다. 강민혁 대표가 물었다. 도준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야? 초기 5년 동안 3천억이요. 3천억? 대신 10년 뒤에는 운영비가 40% 절감되고 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같이 진행하면요. 이사들이 서로를 봤다. 오달수 이제 강양해운의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린가 말했다. 나는 찬성이에요. 바다는 앞으로 달라질 거야. 강민혁 대표가 도준을 봤다. 확신이 있어? 네. 어디서 오는 확신이야? 도준은 잠시 생각했다. 1년 동안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바다를 보면 뭔가 다가오는 게 보여요. 강민혁이 웃었다. 시적이긴 한데 좋아. 해봐. 22장 마이너스 박수연의 결말. 박수연은 이면우와 헤어졌다. 도준이 돌아온 직후부터 그녀는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면우와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래 자신을 들여다봤다. 왜 도준을 버렸는가? 왜 도준이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리고 도준을 다시 만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도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도준의 대답은 아직 모르겠다였다. 그것으로도 수연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이후로 도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바꾸기로 했다. 두려움을 이기는 연습. 도준이 1년 동안 바닷가에서 재활을 했듯이 수연도 자신의 내면을 재활하기로 했다. 반년이 지났다. 수연은 봉사단체에 나가기 시작했다. 척수 장애인을 돕는 곳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매주 눈으로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으로 배우려고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많이 울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 도준은 어느 날 홍지수와 산책을 하다가 수연의 이야기를 꺼냈다. 전 부인이 척수 장애인 봉사를 한다고. 홍지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알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홍지수가 앞을 봤다. 어떻게 생각해요? 복잡해요. 복잡한 게 당연하죠. 당신은 어때요? 홍지수가 멈췄다. 저요? 사실대로 말해도 돼요. 홍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진심이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예요? 나는 내 할 일만 해요.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죠. 도준은 그녀를 봤다. 홍지수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있어줘서. 홍지수가 씩 웃었다. 이상한 말. 8부 해피엔딩. 23장 마이너스 오달수의 선물. 봄이 왔다. 오달수는 속초로 돌아갔다. 서울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소음이 너무 많다고, 공기가 답답하다고. 도준이 배웅하러 버스터미널까지 갔다. 감사해요. 오달수가 손을 저었다. 감사는 뭘. 나도 심심했는데 재밌었어. 오래 사세요. 너도 오래 살아. 오달수가 버스에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 참, 이거. 작은 봉투를 건넸다. 뭐예요? 내 민박집 땅 문서야. 너한테 줄게. 도준이 굳었다. 이런 걸 왜? 나 자식도 없고 쓸 곳도 없어. 잘 써. 노인장. 받아. 거절하면 바다에 던진다. 도준은 봉투를 받았다. 눈이 뜨거워졌다. 고마워요. 뚝뚝해지지 마. 나 우는 거 딱 질색이야. 오달수가 버스에 올랐다. 창가에 앉아 손을 흔들었다. 도준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떠났다. 도준은 한참 서 있었다. 봉투를 꽉 쥐었다. 24장 마이너스 프로포즈. 여름. 도준과 홍지수가 함께한 지 1년. 어느 주말 도준이 말했다. 바다 보러 갈래요? 어디요? 속초. 홍지수가 눈을 떴다. 거기 가봐요? 오달수 노인한테 인사도 드릴 겸. 홍지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속초. 바닷가. 해질녘이었다. 파도가 잔잔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도준이 신발을 벗었다. 홍지수도 따라 벗었다. 모래사장을 걸었다. 한참 걷다가 도준이 멈췄다. 바로 이 자리였다. 오달수가 그를 발견한 자리.
그 새벽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겠다고 다짐했던 자리. 도주는 홍지수를 봤다. 여기서 한 번 죽을 뻔했어요. 홍지수가 조용히 들었다. 버려진 채로요. 그날 새벽에 여기서 오달수 노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진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고 걷고 있고 당신 옆에 있어요. 홍지수가 도준을 봤다. 좋은 일이네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도준이 손을 내밀었다. 저랑 계속 이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홍지수가 멈췄다. 그게 프로포즈예요? 네. 너무 소박한데. 반지 가져왔어요. 도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홍지수가 눈을 깜빡였다. 언제 준비한 거예요? 2달 됐어요. 2달 동안 갖고 다닌 거예요? 적당한 순간을 기다렸어요. 홍지수는 한참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발에 닿았다. 차가웠다. 네. 도준이 반지를 꺼냈다. 홍지수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봤다. 말이 없었다. 파도 소리, 노을, 모래, 그것으로 충분했다. 25장 마이너스 가을의 결혼식. 결혼식은 가을에 했다. 작은 예식이었다. 큰 홀을 빌리지 않았다. 도준과 홍지수 모두 번잡한 것을 싫어했다. 한강변의 작은 정원. 하객은 50명 남짓. 최명숙 여사가 왔다. 강준혁도 왔다. 강민혁 대표도. 이정희도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홍지수가 이정희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 어머님 잘 오셨어요. 이정희가 감동받은 얼굴로 손을 잡았다. 이쁘다. 오달수는 속초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왔다. 야, 잘생겼는데 못생겼어, 강도준. 오달수가 한마디 했다. 신부가 훨씬 낫네. 홍지수가 웃었다. 차성우가 축사를 했다. 강도준이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회사 잘 다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이 결혼이 더 기뻐요. 식이 끝나고 도준은 혼자 잠시 한강변에 섰다. 홍지수가 다가왔다. 뭐해요? 생각했어요. 무슨? 1년 전 바닷가에서 혼자였는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홍지수가 옆에 섰다. 달라요? 완전히요. 뭐가 제일 달라요? 도준은 잠시 생각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홍지수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강물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 하늘. 에필로그 파도는 끝나지 않는다. 2년 후 강양해운은 친환경 전환의 첫 성과를 발표했다. 주가는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신형 LNG 추진 선박 열척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 국내외 언론이 100년 기업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도준은 여전히 전략기획본부장이었다. 대표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오래 해요. 어느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답했다. 홍지수는 CFO가 됐다. 강양해운 최초의 여성 CFO. 그녀는 취임 첫날 책상에 작은 화분을 하나 올려놨다. 선인장이었다. 왜 선인장이에요? 도준이 물었다. 물 안 줘도 살아. 나처럼. 도준이 웃었다. 당신 물 잘 주는 사람 만났는데요. 홍지수가 눈을 흘겼다. 간지러운 말하지 말아요. 이정희는 담양 카페를 이제 딸 같은 제자에게 맡기고 가끔 서울에 올라와 도준 집에서 며칠씩 머물렀다. 강준혁도 가끔 함께 밥을 먹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세월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오달수는 속초 민박집을 새로 단장했다. 도준이 보내준 돈으로 이름을 바꿨다. 파도 위에서. 성수기에는 항상 예약이 찼다.
노인은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었다. 어느 날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보며 생각했다.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청년이 잘 살고 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발자국을 지웠다. 그리고 다시 새 발자국이 생겼다. 박수연은 이 모든 이야기의 외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갔다. 척수 장애인 봉사를 계속했다. 1년, 2년, 3년. 어느 날 그 봉사단체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남자였다. 웃음이 많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수연은 그 사람의 웃음을 보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그것이 수연의 새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강도준, 46. 그는 매년 봄 혼자 속초로 갔다. 오달수의 민박집에 하루 묵었다. 그리고 새벽에 혼자 바닷가에 나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늘을 봤다. 별이 많은 밤이면 떠올랐다. 그날 밤, 차가운 모래, 사라지는 테일 라이트, 파도 소리, 그리고 자신이 한 다짐. 살아야 한다. 도주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발을 뻗었다. 파도가 발에 닿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따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은 밤이었다.